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는 24년 3회 전기기사에 있어서 전자기학의 수문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전이경도 V와 전기E의 관계식은? 하고 물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이 문제를 봤을 때 막바로 고를 수 있는 것은 3번이죠. 전기E는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V가 되더라. 그쵸? 자, 일단 이런 문제 나오면 맛있게 드셔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이 전기와 전이와의 관계성은 우리가 주로 많이 쓰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이는 R분의 V라는 수식이 있고요. 하나는 우리가 방금 체크했던 이는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V라는 수식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실제 이 시험 문제, 예를 들어 어떤 계산 문제가 있다라고 치면은 이 계산 문제가 어떻게 주어졌냐에 따라서 둘 중에 하나를 골라서 풀어나가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때 구분을 하자면 위에 있는 요 수식은요, 크기만 언급이 되어 있는 경우에 쓸 수가 있습니다. 좀 더 간단히 말하면 이런 거죠.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V는 스칼라입니다. 크기만 갖고 있는 값이에요. 얘는 벡터죠. 크기와 더불어서 방향도 같이 갖고 있는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둘 간의 차이는요, 방향을 갖고 있냐 없냐 요게 있는데, 어쨌든 이것까지 고려했을 때는 실제 얘들을 동일 선상에 놓고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는 전제 조건은 방향이 언급이 없고 뭐만 언급이 됐을 때, 크기만 언급이 되어 있을 때다. 근데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다 보면 간혹 한 번씩 IJK 해서 방향 베타가 언급된 문제들도 있습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방향이 언급 있는 문제. 그쵸?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아래쪽에 있는 요 놈을 가지고 풀 수가 있죠. 정확하게 얘는 크기와 더불어서 방향이 언급되어 있을 때 쓸 수가 있더라. 그래서 이런 것도 한 번쯤 이 문제를 푸시면서 봐놓으신다면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언급을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실제 관련도 문제에서 이런 것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 관계를 통해서 전기는 전이와 어떤 관계를 갖고 있습니까? 다르게 전이경도 어떤 관계를 갖고 있습니까?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말로 풀었으면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걸 토대로 전기에는, 자, 여기 있는 그레디언트 V를 우리가 정확하게 전이경도라고 부르죠. 전이경도와 같고 부가 마이너스입니다. 방향이 다르더라. 방향이 반대더라. 그래서 이런 걸 고르는 문제도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한번 봐주십시오. 그래서 혹시나 시험 잘 왔을 때 이런 거 나오면 기분 좋게 맛있게 먹으면 되겠죠. 그죠? 자, 이 문제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다음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문제입니다. 진공 중에 서로 떨어져 있는 AB 도체가 있답니다. A 도체만 1쿨롱의 전하를 줄 때 AB 도체의 전위가 각각 3V, 2V였대요. 지금 AB 도체에 각각 3쿨롱과 1쿨롱의 전하를 주면 A 도체의 전위는 몇 볼트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자, 일단 이 지문에서 말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보면 진공상에서 떨어져 있는 AB 두 도체가 있대요. 자, 우리가 이 전자기학 내용상에서 배우는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같은 공간에 두 개의 도체가 근접해 있다면 서로가 갖는 각 요소는요, 서로가 영향을 주고받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경우에 이 A 도체에서 형성되는 전위, B 도체에서 형성되는 전위는 각각이 품고 있는 전하의 영향을 고려해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요, 우리가 전자기학 상에서는 진공 중에 도체계라는 챕터로 다루고요. 이때 이것들을 해석하기 위해서 전위계수라는 것을 다룹니다. 그럼 저는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A 도체를 1번 도체라고, B 도체를 2번 도체라고 편의상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이 A 도체에서 형성되는 전위를 V1, B 도체에서 형성되는 전위를 V2라고 놨을 때 각각의 요놈들은 P11, Q1 더하기 P12, Q2 그리고 이 친구는 P21, Q1 더하기 P22, Q2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제 지금 보고 있는 이 문제는요, 요거를 가지고 풀어나갈 수 있는 문제가 됩니다. 왜? A 도체에만 전하를 줬을 때 A 도체에 당연히 전위가 생기겠지만 이놈의 영향을 봐서 B 도체도 전위가 생긴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이놈을 풀어볼 텐데,
그럼 우리가 이 처음 조건을 가지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뽑아낼 수 있는 것부터 한번 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적어 봅시다. 처음 조건. 자, 처음 조건은요, A 도체, 즉 1번 도체에만 전하를 줬습니다. 1쿨롱요. 그쵸? 이때 V1이, 즉 A 도체의 전위가 3V였어요. 그 다음에 B 도체에 대한, 즉 2번 도체에 대한 전위가 2V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 한번 다시 적어서 대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다가 1 넣고요. 여기는 3, 여기는 2가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뭐 A 도체에만, 즉 1번 도체에만 1쿨롱의 전화를 줬기 때문에 2번 도체, 다르게 B 도체의 전화는 0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얘는 0, 0이 될 거예요. 여기도 일단 1이 들어가야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 뒤에 있는 부분은 어차피 다 0이 될 거기 때문에 생략하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로써 알 수 있는 조건이 생기죠. 자, 하나는요, P11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얘가 얼마요? 3요. 그쵸? 하나는 P21을 알 수가 있어요. 얘가 얼마요? 2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실제 P21은 P12랑도 같다. 그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되는 거, 요 조건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조건. 즉, 변경된 조건 기준에서 한번 볼게요. 자, 지금 보면 A와 B에 각각 3과 1쿨롱의 전하를 줬대요. 그럼 지금은 Q1이 3이고, Q2가 1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때 A 도체의 전위. 그러면 우리는 딱 요것만 고려하면 되겠네요. 그쵸? 요걸 그대로 갖고 옵니다. 즉, V1은 P11, Q1 더하기 P12, Q2. 이거 딱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3 넣고요. 여기다가 일단 1 넣을게요. 왜 여기 조건이 주어져 있으니까. 그죠? 그럼 우리가 어쨌든 이 1번 도체, 즉 A 도체에 대한 전위를 계산하려면 P11과 P12가 필요하네. 근데 요거를 어디서 구했다? 위에서 구했다. 그럼 얘를 그대로 넣으면 되겠죠. 그럼 끝났네요. 답은 11V.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고를 수 있는 건 3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실제 최근에 몇 번이고 언급이 됐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챙겨 놓는 게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정도로 체크하고요.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다음으로 세 번째 문제입니다. 공기 중에 있는 반지름 Am의 독립금속구의 정전 용량은 몇 페럿입니까? 끝났죠? 2번 4파이 엡실론 A가 된다. 맞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 계산하라 문제도 아니고 단순히 이 공식을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 이걸 물어본 거다. 그죠? 자,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볼게요. 때때로 이런 게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은 독립금속구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얘가 반구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이때 정전 용량 어떻게 됩니까? 간단해요. 9의 반, 절반 아닙니까? 그래서 실제 구도체가 4파이 엡실론 A였다면 여기서 절반 취한 거 2파이 엡실론 A 이렇게 놓을 수 있겠죠. 물론 주 이미지를 공개라면 이렇게요. 그래서 이런 것도 틈틈이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문제입니다. 내부 원통의 반지름이 A, 외부 원통의 반지름이 B인 동축 원통 콘덴서의 내외 원통 사이에 공기를 넣었을 때 정전량이 C1으로 표현이 되었답니다. 내외 반지름을 모두 3배로 증가시키고 공기 대신에 비유전율이 3인 유전체를 넣었을 때 이때 정전 용량 C2는 뭐 어떤 관계로 표현됩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우리가 이 동축 원통 콘덴서에 대한 정전 용량 관계를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쵸? 다시 한번 적어 볼게요. 동축 원통. 혹은 얘를 우리가 다르게 동축 케이블 뭐 이런 식으로도 부를 수가 있다. 그쵸? 자, 동축 케이블에 있어서 정전 용량은요.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 파이 엡실론 나누기 ln 작은 것분의 큰 거. 뭐 단위는 페러 퍼 미터가 됩니다. 여기서 뭐 작은 거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여기다가 요런 동축 원통이 있대요. 자, 이때 내부 원통의 반지름을 A, 외부 원통의 반지름을 B라고 한다면
작은 게 바로 A가 되고 큰 게 B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굳이 쓰자면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처음 조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C1에 대해서 살펴보면 얘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2파이 에이플론 0 ln a분의 b. 그쵸? 그리고 실제 요 같은 경우에는 약간 표현상의 오류인 것 같습니다. 동축 원통 콘덴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표현됩니다. 만약에 여기다가 이놈의 길이 L이 있다면 얘의 단위가 페럿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뭐 이 길이에 대한 언급이 없죠. 그래서 요거를 페럿 퍼 미터로 좀 정정을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C1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겠더라. 그러면 이제 C2 한번 봐야겠죠. 자, 일단 요놈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분모부터 먼저 적어보면, 자, 내외 반지름을 모두 몇 배로 했다? 3배로 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A분의 B. 이렇게 하면 기존과 똑같은데, 각각 어떻게 했다고요? 3배만큼 했다. 자, 그 다음에 위에 분자를 적어보면 2파이. 자, 실제 여기 있는 입실론은요, 정확하게 입실론 S, 입실론 0 이렇게 쓸 수가 있다. 그죠? 자, 그래서 입실론 S가 비유전율 아니겠습니까? 얘가 얼마요? 3요. 자, 그럼 이렇게 놓고 보면 이거 약분될 겁니다. 그러면 결국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거 3만 따로 빼서 쓴다면 나머지는 ln a분의 b 그리고 2파이 입실론 0 이렇게 표현될 거예요. 근데 결국은 요 형태 자체가 누구랑 같으냐? 이놈과 같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럼 우리가 최종적으로 고를 수 있는 관계성은 C2는 C1의 3배를 한 것과 같다. 3번 요놈이 될 겁니다. 다음으로 5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다른 두 유전체 사이의 경계면에 전하 분포가 없다면 경계면 양쪽에서의 전개 및 전속 밀도는 하고 물었습니다. 일단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두 유전체 사이의 경계면 이렇게 블라블라 언급이 되어 있다면 우리는 막바로 경계 조건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쵸? 자, 이 경계 조건상에서 우리한테 필요한 걸 먼저 조금 체크를 해보면 첫 번째 이런 게 있죠. 자, 일단 전개 기준으로 봤을 때 전개는 접선 성분이 연속이더라. 다르게 말하면 접선 성분이 같더라. 그쵸?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속 밀도는요. 법선 성분이 연속이더라. 다르게 말하면 법선 성분이 같더라. 이렇게 넣을 수 있죠. 자, 그럼 요거를요, 우리가 수식적으로도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자, 요 놈을 우리가 하나의 수식 형태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겁니다. 그쵸? 자, 요 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야. 자, 그 다음으로 마지막 굴절 법칙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만약에 제가 탄젠트 세타 2분의 탄젠트 세타 1 이렇게 쓴다면 이놈과 같이 표현할 수 있는 게 엡실론 2분의 엡실론 1이 있더라. 그쵸? 자, 여기서 부가적으로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만약에 엡실론 1이 엡실론 2보다 크다면 각 요소는 또 어떠한 관계성으로 표현됩니까? 세타 1이 세타 2보다 커요. 자, 그 다음으로 D1도 D2보다 커요. 자, 그리고 이와 반대로 전개는요, 이렇게 작용을 해요. 그래서 전개만 반대로 이 부등호의 아가리가, 아니, 부등호의 그 주둥이가 반대로 벌리더라.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실제 요걸 토대로 우리는 이런 것도 따질 수가 있습니다. 전속은요, 유전율이 큰 쪽으로 모이는 성질이 있다. 그쵸? 그래서 이런 거 눈으로 한번
또 봐주신다면 충분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튼 요걸 토대로 답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을 보면 전개 및 전소밀도의 접선 성분은 서로 같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그 다음에 두 번째 전개 및 전소밀도의 법선 성분은 서로 같다. 말도 안 되죠. 전개 법선 성분이 서로 같고 애초에 땡. 네 번째 전개 접선 성분이 서로 같고 요거 오타입니다. 그쵸, 죄송해요. 오타. 제가 타핑 치면서 잘못 친 것 같습니다. 전속 밀도의 법선 성분이 서로 같더라. 그쵸, 얘가 맞는 말이 되겠죠. 자, 그래서 답은 이렇게 4번 체크할 수 있는 문제가 될 거고요. 다음은 아래쪽에 있는 6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 전류계에서 J는 전류 밀도래요. 그리고 시그마는 도전율, 로는 고유장, E는 전기의 세기를 의미한다라고 할 때 옴의 법칙의 미분형은 하고 물었습니다. 요거는 꽤나 간단한 문제죠. 자, 우리가 익히 아는 옴의 법칙의 미분형은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전류 밀도는요, 로분의 1 전개와 같다. 다르게 쓰면 시그마 전개와 같다. 그쵸? 단위는 뭐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근데 지금 이 전류 밀도를 뭘로 표현했다? J로 표현했다. 그럼 끝났죠? 이렇게 바꿔준다면 우리가 고를 수 있는 답안은요, 1번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관계성을 아냐 모르냐 물어보는 간단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꼭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7번째 문제입니다. 두 종류의 금속으로 된 폐열에 전류를 흘리면 양 접속점에서 한쪽은 열의 흡수가, 다른 한쪽은 열의 발생이 일어나고 전류의 극성을 반대로 흘리면 열의 흡수와 열의 발생이 일어나는 접속점의 위치가 바뀌어서 나타나는데요. 이에 대한 효과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자, 일단 간단히 좀 체크를 하면 열의 흡수, 얘를 다르게는 우리가 흡열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럼 열의 발생은요, 발열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이처럼 흡열, 발열이 딱 언급되어 있으면 우리는 바로 펠티의 효과,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죠? 물론 좀 더 정확하게 들어갔을 때 이 펠티의 효과에 대한 핵심 포인트는 일단 두 종류 금속, 그리고 애초에 뭘 흘린다? 전류를 흘린다. 그럼 이때 열의 흡수와 발생이 나오면 무조건 이 아닙니까? 자, 일단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몇 가지만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 열전 효과라고 부르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는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재백 효과. 여기 있죠, 재백 효과. 그 다음 하나는 우리가 방금 답으로 골랐던 펠티의 효과. 그 다음 하나는 톰슨 효과가 있습니다. 톰슨 형님 여기 있네요. 자, 일단 이 재백과 펠티의 효과는요, 두 개 다 서로 다른 두 금속 기준으로 들어갑니다. 두 금속을 접합했을 때 기준. 자, 톰슨 형님은요, 동일한 두 금속을 접합했을 때 기준이에요. 자, 일단 펠티의 효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펠티의 효과는요, 서로 다른 두 금속을 접합을 시켜 놓고 요 따다가 이 전류를 흘려줍니다. 그러면 한쪽에서 열의 흡수, 즉 흡열이, 한쪽에서는 열의 발생, 발열이 생기더라. 요걸 의미를 하죠. 그리고 요거를 우리는 다르게 이렇게도 부릅니다. 전자냉동의 원리라고요. 자, 그 다음에 재백은요, 요게 거꾸로 된 개념이라 보시면 됩니다. 서로 다른 두 금속을 접합을 시켜놓고 여기다가 온도차를 줍니다. 뭐 다르게 말하면 이런 거랑 같죠. 자, 보세요. 열을 흡수하고 발생을 시킨대요. 열을 흡수한다는 것은 그 공간에 열을 빼앗아 간다. 그 공간의 온도를 낮춘다라는 거랑 같은 의미로 볼 수가 있고요. 열을 발생시킨다는 것은 어떤 공간에 열을 뿌려요. 그러면 그 공간의 온도는 높아지겠죠. 그러면 흡열과 발생이 생긴다는 것은 두 점에 있어 뭐가 생기는 거랑 같습니까? 온도차가 생기는 거랑 같죠. 그쵸? 그래서 얘를 뒤집어야 앞으로 보내요. 즉 서로 다른 두 금속을 접합시켜 놓고 온도차를 줍니다. 그럼 이때 뭐가 흐릅니까? 전류가 흘러요. 근데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전류는 기전력이 있어야 흐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온도차에 의한 기전력 혹은 열에 의한 기전력이 생긴다라고 해서 열 기전력에 의한 전류가 흘러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때 이 재배 효과를 우리는 열전 온도계 원리라고도 부릅니다. 특히 이렇게 썼을 때 이 서로 다른 두 금속을 접합한 부분을 우리는 열전대라고도 부릅니다. 간혹 한 번씩 언급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 톰슨 효과. 실제 이 톰슨 효과는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일단 제가 아래쪽은 조금 지우고, 적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 톰슨 형님은요, 동일한 두 금속을 접합을 시켜놓고, 한 번은요, 이렇게 실험을 합니다. 전류를 흘려요. 야, 전류 흘리니까 한쪽에 흡열 반응이, 한쪽은 발열 반응이 생기더라. 자, 그리고 한 번은요, 반대로 온도차를 줍니다. 즉, 요놈들이 이제 뒤집어 줍니다. 온도차를 줘요. 이렇게 하니까 또 얘도 열 기전력에 의한 전류가 흐르더라. 요거를 발견합니다. 물론 위에 이 두 효과에 비해서는 효과가 조금 미미하긴 한데 어쨌든 이로써 알 수 있는 게 이 두 효과는 반대 효과더라. 근데 솔직히 우리 시험에서는 요거 위주로 나오고 있죠. 그죠? 그래서 저는 보통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챙기실 때는 펠티의 효과를 기준으로 챙기셔라. 왜? 시험에 그나마 좀 잘 나오는 게 이 세 개 중에 이 친구거든요. 그래서 서로 다른 두 금속을 접합시켜 놓고 전류를 흘리면 흡열 발열이 생기더라. 자, 요걸 가지고 뒤에 요 부분을 서로 바꾸어 줍니다. 바꾸어 주면은 뭐가 돼요? 재백 효과. 그쵸? 자, 그 다음에 펠티 효과에서 서로 다른 두 금속이 아니라 동일한 두 금속으로 바꾸면 누가 된다? 톰슨 효과가 된다. 그죠? 그래서 이때 이 톰슨 효과를요, 우리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동일한 두 금속에 대한 펠티 효과와 같다. 그죠? 자, 하여튼 제가 뭐 이렇게 한번 언급을 드려봤는데 눈으로 보시면서 한 번쯤 다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8번째 문제입니다. 반지름 Rm인 반원형 전류 I에 의한 반원의 중심에서의 자기의 세기는? 하고 물었습니다. 자, 일단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실제 요거를 활용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원형 코일 중심 자개. 자, 그러면 여기서 또 그냥 넘어가면 섭섭할 수 있겠다. 그죠? 자, 눈으로 남아 보시면서 빠르게 한번 복습할 수 있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우리가 조금 확실히 구분을 해야 되는 게 이런 게 있습니다. 도체 형태에 따른 자개 세기. 자, 일단 저는 보통 이제 메인적으로 들고 가면 좋다라고 언급을 하는 게 여기 있습니다. 무한 직선 도체. 자, 무한 직선 도체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개는요, 일단 첫 번째 L분의 NI로 표현할 수가 있고요. 하나 더, 2파이 R분의 NI,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때 자개 세기에 대한 단위는 암페어 턴 퍼 미터로도 표현할 수가 있고요. 혹은 암페어 퍼 미터로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은근히 많은 분들이 요 두 개의 수식, 어떨 때 얘를 쓰고 어떨 때 얘를 씁니까? 혼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간단히 이렇게만 언급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푸는 문제에 있어서 어떤 길이라는 언급이 있다면 이거 쓰세요. 근데 눈을 씻고 봐도 길이라는 언급이 없습니다. 그럼 이때는 요 수식을 쓰시면 돼요. 보통 이 길이라는 언급이 없을 때는 이렇게 줍니다. 이 도체로부터 얼마 미터 떨어진 거리 혹은 떨어진 점 혹은 반지름 이런 식으로 줘요. 어쨌든 길이라는 언급이 없다면 요걸 쓰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보통 얘를 메인 수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얘를 토대로 두 번째 무엇을 챙길 수 있느냐? 방금 우리가 썼던 원형 코일 중심 자개 세기를 챙길 수가 있습니다. 자, 얘는요, 요 뒤에 있는 수식을 그대로 갖고 옵니다. 다만 차이점은요, 분모에 있어서 가운데 거를 생략을 한 상태로 들고 옵니다. 그럼 끝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실제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다 보면 이 도체의 수, n의 언급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n의 언급이 없다면 얘는 무조건 1로 취급을 하시면 돼요. 왜 1로 취급을 합니까? 간단합니다. 전류가 흐르려면 최소한 한 개의 도체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얘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없다면 얘는 1로 취급을 한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는요, 무한장 솔레노이드. 자, 무한장 솔레노이드는요, 우리가 그냥 바로 L분의 NI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즉, 무한직선 도체 수식에서 앞에 걸 그대로 따오면 된다. 자, 네 번째, 환상 솔레노이드. 자, 이 친구는요, 무한직선 도체랑 수식이 똑같습니다. 길이가 주어져 있다면 L분의 NI, 반지름, 보통 이제 평균 반지름 이렇게 많이 언급이 되죠. 그런 경우에는 2파이 R분의 NI를 쓰면 되더라.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환상 솔레노이드는 우리가 다르게 무단 솔레노이드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뭐 요즘에는 토로이드 코일 이런 식으로 나오죠. 혹은 토로이달 코일 뭐 이런 식으로도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로이드 코일은 그냥 얘랑 똑같이 취급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좀 더 편안하게 들고 가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뭐 여튼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정리해봤고요. 물론 우리가 뭐 5번째 유한장 직선 도체 요것도 떠올릴 수 있을 겁니다. 그쵸? 일단 이것도 간단히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요런 유한장의 직선 도체가 있답니다. 그리고 이 직선 도체로부터 수직거리 Rm 떨어진 이 점에서의 자개 세기를 계산하고 싶어요. 자, 그럼 여기서 몇 가지 포인트를 더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문제를 풀다 보면 어떤 경우에는요, 여기 있는 각도가 주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여기에 있는 각도를 주어주는 경우가 있어요. 자, 요거를 구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하나는요, 제가 구분하기 위해서 빨간색, 파란색 나눴을 텐데, 일단 여기에 대한 각도가 주어졌을 때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이때는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죠. 4파이 R분의 뭐 NI. 근데 보통 이런 문제는 도체를 하나 주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코사인 세타 1 더하기 코사인 세타 2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 있는 각도가 주어진 경우에는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유한장 직선 도체가 나왔을 때는 실제 이 각도가 어느 각도로 주어졌는지 요거를 구분을 잘 해야 됩니다. 그렇죠? 자, 일단 뭐 요렇게 한번 체크를 해봤고요. 그럼 어쨌든 우리가 A에 대한 답을 골라야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자, 다시 이 문제는 원형코일 중심자기를 활용하는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다 있으면 2R분의 NI. 근데 지금 제가 쓴 수식은요, 원형 코일에 대한 거예요. 근데 얘는 절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까? 반원이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절반밖에 없으니까, 반을 취해주면 되겠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고를 수 있는 답안은 요 놈이 되겠습니다. 물론, 실상 이 제가 뽑아낸 수식에는 n이 있어야 도체 개수가 있습니다. 근데 방금 이런 말 했었죠? n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 얘를 뭘로 취급할 수 있다? 1로 취급할 수 있다. 그렇죠? 지금 보면 언급이 없죠. 그래서 1로 취급하면 요놈이 답이 되더라. 자,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9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테리시스 곡선에서 히스테리시스 손실에 해당하는 것은 라고 물었습니다. 이건 간단하죠. 실질적으로 히스테리시스 곡선에서 이 손실에 해당하는 부분은 바로 이 곡선상의 면적이 됩니다. 그쵸? 그래서 답은 바로 4번 이렇게 체크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죠. 이거는 잘 체크해 주시고요. 다음 문제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B2절 뮤S1, 뮤S2인 각각 다른 자성질을 접하여 놓고 세타1을 입사각, 세타2를 굴절각이라고 할 때 경계면에 자가 없는 경우에 미소 폐곡면을 취하여 이곳에 출입하는 자소의 수를 구하면 하고 물었습니다. 일단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보면 은근히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지금에 와서는 조금 맛돌이가 되지 않나. 그죠? 그래서 요거 나오면 이제는 맛있게 드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요거는 제가 뭐 앞에 다른 회차의 문제에서도 여러 번 언급을 했었는데, 자, 최대한 간단히 다시 한 번 더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예를 들어 요런 아주 작은 미소 면적이 있대요. 그렇죠? DS 미소 면적이 있대요. 자, 여기로 요런 식으로 자속 밀도가 들락날락하고 있습니다. 자속 밀도 B1, B2. 그쵸? 자, 일단 요 면을 기준으로 우리는 전체 자속에 대해서 계산을 하는 거니까 수식을 한번 세워 볼게요. 자, 자속 밀도와 어떤 면적을 가지고 우리가 자속에 대한 수식을 나타내면은 그냥 BS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근데 지금 미소 면적이 주어졌기 때문에 얘를
미소 면적으로 형태를 바꾸어 볼게요. 자, 그리고 이때 우리가 또 하나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어떠한 포인트를 기준으로 열로 들어오는 자속은 나간 자속과 어떻다? 같더라. 그렇죠. 요걸 하나 또 올려야겠죠. 실제 요거는 키르호프 전류 법칙과 같은 맥락 아니겠습니까? 한 점으로 들어온 전류는 나간 전류와 같더라. 자속도 이게 성립을 하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때 우리는 얘를 가지고 이놈은 전류의 T수압은 0이더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러면 요것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구나 라는 걸 또 캐치할 수 있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이렇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요거를 다시 한번 끌고 오겠습니다. 즉 전체 자속의 대수합은 어떻게 된다? 0이어야 한다. 그렇죠? 전체로 작용하는 것을 우리가 더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가 방금 뽑았던 요걸 가지고 비교를 해보면 얘는 아주 작은 면적 기준에 대한 자속이에요. 그럼 요걸 가지고 우리가 전체 자속에 대한 개념으로 바꿀 겁니다. 그럼 그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전체를 다룰 때는 우리가 적분의 형태를 적용하면 되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쓰겠습니다. 전체를 다루기 위해서 적분, 그 다음에 요놈 대신에 이놈 그대로 쓸게요. 이놈이 어떻다? 0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물론 우리가 이렇게만 딱 표현한다면 그럼 답은 3번이 되나?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지문 자체에 서로 다른 두 개의 매질을 줬습니다. 그렇죠? 이 그림을 봤을 때 요 면을 기준으로 위에는 µS1, 아래쪽은 µS2야. 지금 이렇게 서로 다른 매질이 있다면 우리가 또 고려해야 되는 게 경계 조건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물론 우리가 앞에서 다른 문제를 봤을 때는 이 전기에 대한 경계 조건을 우리가 봤는데 지금은 자계에 대한 겁니다. 그러면 또 우리가 빠르게 체크를 해봐야겠죠. 자, 자계는요 이런 성질이 있습니다. 자계는 전기와 똑같이 접선 성분이 연속이더라. 그러면 자소 밀도는요 전소 밀도와 똑같이 버업선 성분이 연속이더라. 자, 여기서 이 버업선 성분을 우리가 다르게 말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경계면에 수직되는 성분 혹은 경계면에 수직되는 방향 맞습니까? 자, 그럼 요 그림을 다시 한번 보세요. 지금 보시면 이 경계면에 수직된 방향이 하나 표시된 게 있습니다. N요. 맞습니까? 실제 이 N이 뭐냐면 법선 방향을 나타내는 법선 벡터가 됩니다. 그래서 요 그림상에서 어쨌든 위쪽 매질에서는 자소밀도가 들어오고 아래쪽은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 경계 조건을 접목을 하면 얘를 여기다가 붙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답은 2번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거를 앞으로 여러분들이 시험 치러 갔을 때 맞으셨다. 이렇게 간단히 한번 체크를 해보십시오.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어쨌든 뭐다? 자속이더라. 그럼 자속은 우리가 알기로 B 곱하기 S로 표현할 수 있는데 맞습니까? 그럼 일단은 지문상에서 B 곱하기 S로 표현된 거를 먼저 체크해 보는 겁니다. B 곱하기 얘는 L이네 땡. B 곱하기 S네 일단 보류. B 곱하기 S네 일단 보류. B 곱하기 S네 일단 보류. 아시겠죠? 자, 근데 여기서 일단 두 개에 대한 매질이 나왔으니까 우리가 경계 조건을 생각을 하면 이 자속 밀도는 어떤 성분 기준으로 봐야 된다? 법선 성분. 그래서 이 친구 뒤에 뭐가 들어온다? 법선 벡터가 딸랑 하나 들어온다. 그럼 끝이야. 그래서 우리가 요걸 딱 고려했을 때 실제 얘는 뭐 방향에 대한 언급이 없으니까 필요 없어요. 그렇죠? 얘는 이상한 사인이 들어가는 게 필요 없어요. 그래서 답은 2번이더라.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간단히 접근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여튼 이 문제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다음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11번째 문제입니다. 맥스웰의 전자방정식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었습니다. 여기 주어진 보기를 가지고 우리가 답을 바로 고르자면 1번 이렇게 쉽게 고를 수 있겠다. 그죠? 자, 여기서 뭐 간단하게나마 한번 더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맥스웰의 전자방정식은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로테이션 E에 대한 거, 하나는 로테이션 자개 H에 대한 거, 하나는 다이버전스, 하나는 다이버전스 전소밀도, 하나는 다이버전스 자소밀도에 대한 거.
자, 일단은 로테이션 전개에 대한 것부터 먼저 쓰면 얘는 마이너스 라운드 t분의 라운드 b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얘는 어떤 법칙에서 나왔습니까? 패러데이 렌치의 전자유도 법칙에서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로테이션 자개는요 전체 전류 밀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얘를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전도 전류 밀도 더하기 변이 전류 밀도 이렇게 쓸 수가 있죠. 다시 한 단계만 더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전도 전류 밀도는 우리가 앞에서 봤던 오메 법칙의 미분형 전도율 곱하기 전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뒤에 있는 변이 전류 밀도는요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라운드 t분의 라운드 d. 그쵸? 자, 그러면 이때 요 수식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얘는 암페어의 주의 적분 법칙에서 나온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두 개는 가우스 정리를 통해서 나온 거죠. 자, 우선 요거부터 체크를 하면 얘는 공간 전화 밀도와 같아요. 이 친구는 없어요. 그래서 요걸 토대로 알 수 있는 거는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친구는요 독립된 전하가 존재를 하더라. 간단히 말하면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분리할 수가 있더라. 근데 요 놈이 의미하는 것은 독립된 자하는 없더라. 즉 N극과 S극을 분리할 수 없더라. 이런 내용으로도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자세히 살펴봤는데 관련도 문제를 보면 이런 거를 고르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눈으로 한번 더 살펴봐 주신다면 혹시나 시험 치러 갔을 때 이런 게 나왔다 당하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건 이렇게 한번 복습해 주시고요. 자, 이어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이 쿨롱의 점전하가 전개 요놈 및 자개 요놈 내에서 요런 속도로 운동하고 있을 때 점전하에 적용하는 힘은 얼마요? 라고 물었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되는 문구를 좀 체크를 하면 이 전하가 운동을 하고 있을 때 여기 적용하는 힘, 요게 핵심 문구가 됩니다. 자, 요거를요 제가 우측에다가 좀 싹 밀어서 새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주어진 아주 큰 조건은 요겁니다. 운동하는 전하의 작용힘. 이제 운동하는 전하에 작용하는 힘을요 우리가 배우는 내용상에서는 이렇게 배웁니다. 로렌츠의 힘이라고요. 그래서 이 로렌츠의 힘에 대한 공식을 좀 떠올려야 되는데 저는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바, 비, 큐, 구이요. 그래서 쓰면은 바, 비, 큐, 구, 이.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뭐 따지자면 얘는 자개로부터 영향을 받는 힘, 얘는 전개로부터 영향을 받는 힘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비큐 구이 딱 잡아 주십시오. 아시겠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일단 여기 주어진 조건을 보면 전하, 이 친구가 이 쿨롱으로 나와 있겠다. 그 다음에 전개는 나와 있겠다. 속도와 자수밀도 나와 있겠다. 그럼 끝났죠? 그러면 우선적으로 저는 요 앞에 있는 이 친구부터 먼저 계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그래서 첫 번째 V 크로스 P. 자, 우리가 두 벡터에 있어서 이 외적 계산할 때는 연수법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쓰도록 할게요. 물론 이제 각자에 있어서 요거를 다루는 방법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 요거를 풀이하는 방법에는 몇 가지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보통 제가 쓰는 방법대로 바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속도에 대한 각각의 계수. 우선에 뭐 얘가 AX, AY, AZ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럼 이렇게 조금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속도에 대한 계수들 4,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넣어주겠습니다. 그쵸? 보면 4,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죠. 그 다음에 자소밀도는 마이너스 2, 2,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렇게 바로 적어줄게요. 자, 일단 이렇게 한번 다 채워봤고요. 자, 이놈의 이 결과 포맷을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이를 풀어내면 이런 꼴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가로 AX 마이너스 가로 AY 플러스 가로 AZ. 자, 좀 더 쉽게 들고 가기 위해서 가운데 마이너스를 미리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이 AX에 대한 항목을 계산하기 위해서
이놈이 포함된 행과 열을 지우고 이렇게 곱해서 1 이렇게 곱해서 마이너스 4 넣어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AY에 대한 값을 계산하기 위해서 똑같이 행과 열 지우고 이렇게 대각으로 곱하고요. 다시 이렇게 대각으로 곱해줍니다. 자, 그 다음으로 AZ를 계산하기 위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행과 열 없애고 대각으로 곱해서 8 곱해서 2 이렇게 적어줄게요. 그러면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5AX.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에 요거 자체가 마이너스 8이니까 그냥 전체적으로 플러스 8 AY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뒤에는 6AZ. 자, 그럼 여기서 저는 이제 두 번째로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바베큐 구이 수식을 다시 한 번 더 쓰면 예를 들어 얘를 Q로 묶어낸다. 그럼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V 크로스 B에다가 더하기 2 Q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방금 일단 V 크로스 B는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나와볼게요. 우리가 방금 계산한 이 친구를 여기 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개에 대한 거를 이어서 바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럼 요걸 연산한 결과에다가 우리가 전압값 2만 곱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바로 처리해 보겠습니다. 이놈과 이놈을 더하면 7AX. 그 다음에 이놈과 이놈 처리하면 9AY. 이놈과 이놈 처리하면 2AZ요. 그럼 여기다가 2만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고를 수 있는 최종 답안은 4번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고 다음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번째 문제입니다. 무손실 전송 회로의 특성 임피던스가 물었습니다. 자, 일단 특성 임피던스. 실제 이 특성 임피던스는 우리가 다르게 고유 임피던스, 혹은 공칭 임피던스, 혹은 파동 임피던스,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쵸? 자, 일단 요놈에 대한 수식을 한번 싸그리 떠올려보면, 일단 대표적인 게 I분의 V가 있고요. 그 다음에 루트, 병렬 어드미터스 분의 직렬 임피던스가 있죠. 물론 얘를 조금만 더 자세히 쓴다면 우리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겁니다. G 더하기 J 오메가 C 분의 R 더하기 J 오메가 L요. 맞습니까? 특히 교류 회로에서 우리가 이놈을요 이렇게 쓸 수가 있죠. C 분의 L. 물론 얘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H분의 1하고도 쓸 수가 있고요. 다시 루트 에실론 분의 뮤 이렇게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꼴은 다시 한번 보시면서 확실히 잡아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자기학에서도 나오지만 회로에서도 나오죠. 그럴 때때로 전력에서도 나옵니다. 잘 잡아주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답은 바로 1번 고를 수 있을 거고요. 다음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4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격 D미터. 이거 조금 불편하다. 그죠? 가로의 방이 이상하네요. 자, 다시 간격 D미터의 펜판 도체에 VkV의 전이차를 주었을 때 음극 도체판의 초속도 0으로 출발한 전자 이 쿨롱이 양극 도체판에 도달할 때 속도는 몇 미터 퍼 세컨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속도인데, 자, 추가적으로 단 M은 전자의 질량이다 라는 조건이 주어져 있습니다. 야,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될까? 솔직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처음 보는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한번 접근해 볼게요. 일단 구해야 되는 건 속도예요. 그리고 질량이 주어져 있습니다. 실제 이 속도와 질량을 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 수식을 우리가 떠올리면 이놈을 풀어 나갈 수 있을 텐데, 그 수식이 대체 뭘까? 자, 이렇게 볼게요. 어쨌든 이 전자가 어떤 속도를 갖는데요. 그러면 다르게 전자가 운동을 하고 있겠네. 이렇게 일단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운동을 한다는 것은 당연히 이에 대한 에너지를 갖고 있겠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에너지를 우리가 운동 에너지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이 운동 에너지에 대한 수식을 한번 또 올려보면, 자, 우리한테 지금 필요한 게 뭐죠? 속도, 그리고 질량이라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다시 얘를 표현하면 2분의 1 mv 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럼 이때 m이 바로 질량이 되고요. 이 친구가 바로 속도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 운동 에너지를 떠올려서 풀어 나가야 되는 문제가 이 문제가 되더라.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근데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 보기 보면 이 에너지를 나타내는 W라는 문자 기호는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더불어서 하나의 수식을 우리가 더 써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럼 다시 볼게요. 지금 보시면 여기 전자에 대한 전하량 그리고 여기 전압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또 확인할 수 있는 게 이 두 개를 곱하면 에너지가 되는구나. 즉 W는 QV 관계식을 이용하면 되는구나. 그렇죠? 다만 지금은 Q 대신에 이가 주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놓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최종적으로 이 관계를 가지고 풀 수 있겠구나. 자, 그래서 이걸 토대로 우리가 이 V에 대한 수식을 좀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V 제곱은 싹 넘기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2, V 나누기 M. 자, 그럼 양변에 우리가 여기 있는 제곱을 없애기 위해서 이것들을 씌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끝났죠? 답은 몇 번? 2번이 되더라. 그래서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참고적으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다음으로 15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식이 틀린 것은 물었어요. 자, 일단 여기 보시면 발산의 정리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이 발산의 정리하면은 요걸 또 올릴 수가 있을 거예요. 정확하게는 이 벡터의 적분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내용인데, 자, 우리가 전자기학에서 이런 걸 다룹니다. L, S, V. 자, 선을 면으로 표현할 때 어떤 걸 쓰더라? 스토크스 정리. 면을 최적으로 표현할 때는 발산의 정리를 쓰더라. 그쵸? 그래서 LSV, 스, 발. 요거 우리 전자기학에서 배운다. 그죠? 그럼 이때 발이 뭡니까? 바로 발산 아닙니까? 다이버전스. 그래서 정확하게 왼쪽이 S라면 오른쪽은 다이버전스 V면 된다. 우리는 쉽게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럼 예를 들어 스토크스 정리에 대해서 물었다. 그러면 왼쪽에는 L이 있고 오른쪽에는 스토크스. 즉 발산의 반대 개념 로테이션 생각하면 되죠. 오른쪽에는 로테이션 S가 있으면 이놈이 답이겠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걸 기준으로 보면 왼쪽에 S 있죠. 오른쪽에 뭐가 있다고요? 다이버스 V. 그럼 이거 맞는 거. 간단하게 이렇게 들고 가면 끝나죠. 어쨌든 이놈은 맞는 말이 되더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우스 정리. 자, 우리가 배우는 것 중에 다이버스 D 있죠. 물론 우리가 앞에서 맥스웰 전자방정식에 대한 걸 보면서도 다루었습니다. 그럼 얘는 로우가 맞다. 그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요놈 볼게요. 얘가 뭡니까? 포화송이죠. 우리가 보통 이제 포화송이라고 부르는 친구죠. 포화송 방정식. 포화송 방정식은요. 라플라시안 V는 어떻게 나와 있는데 이 수식이 실제 어떻게 표현됩니까? 마이너스 입실론분의 로우로 표현된다. 그죠? 그래서 지금 보면 얘가 어떻게 되겠죠? 뒤집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돼요. 요거 실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관연도에는요 이 부호가 없는 형태, 즉 이런 형태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답이 2번이었고요. 지금은 어때요? 마이너스 있는데 뒤집어진 꼴로 나왔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 꼬라지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보면 이때 어떤 공간상의 전하가 없대요. 그러면 이 수식은요 이렇게 표현됩니다. 라플라시안 V는 제로. 얘를 라플라스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고 다음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6번째 문제. 자기 인덕터스가 L인 코일에 전류 I를 흘릴 때 자기 에너지는 H였대요. 이 코일에 흐르는 전류를 추정해서 자기의 세기를 2분의 1로 하는 경우에 코일에 축적되는 자기 에너지 밀도는 얼마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은 요거예요. 지금 우리는 뭘 구해야 된다? 축적되는 자기 에너지 밀도. 다르게 말하면 최적당 축적되는 에너지를 구해야 된다. 자, 최적당 축적되는 에너지는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2분의 1 mu h 제곱 이꼴 2분의 1 bh 이꼴 2분의 1 mu분의 b. 그쵸? 줄 퍼 미터의 3승. 맞습니까? 그럼 어쨌든 우리가 고를 수 있는 답은 노꼬라지가 될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잘 보셔야 되는 게 처음에 자기의 세기 조건은 H였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이놈 기준으로 체육당 축적 에너지를 표현을 하면 얘를 W1이라고 쓸게요. 얘가 뭐다? 2분의 1 mu h 제곱이 될 거다. 근데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되는 건 뭐예요? 자기 세기를 2분의 1로 했을 때 요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여기서 h를 어떻게 해야 된다? 2분의 1 h로 바꿔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2분의 1 mu에다가 2분의 1 h의 전체 제곱. 그럼 요 놈은 8분의 1 mu h의 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특히 요 같은 경우에는 관연도에 어떻게도 나왔었냐면 지금은 뭐 자기의 세기를 2분의 1로 하는 경우라고 주어졌지만 이전에는 전류의 세기를 2분의 1로 하는 경우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도 주어졌었습니다. 그럼 요거에 대해서도 간단히 살펴볼게요. 자, 우리가 코일에 있어서 자기의 세기를 표현한다라고 치면은 L분의 NI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럼 결국 전류의 세기를 2분의 1로 한다는 것은 이거 아닙니까? 여기다가 2분의 1i를 넣을 거야.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거죠. 2분의 1에다가 L분의 NI. 그럼 이것 자체가 뭐랑 같다? 방금 우리가 썼던 이 조건과 같다. 그래서 이때 축적되는 자기 에너지 밀도 또한 8분의 1 mu h 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이 전류의 세기를 절반으로 하는 경우 이렇게 나왔다면 지금은 뭐 자기의 세기를 2분의 1로 하는 조건, 즉 말만 살짝 바뀌어서 나왔더라. 참고해 주시고 다음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7번째 문제입니다. 질량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전하량이 여러 콜럼 되어 있는 전하가 전기장에 가속되어 운동하고 있대요. 가속도가 여러 콜럼 주어질 때 이 전기장의 세기는 얼마요? 라고 물었습니다. 단, 이 친구들은 단위 벡터라고 뭔가 조금 친절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실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걸 토대로 풀 수가 있느냐. 자, 여기 보면 가속도가 주어져 있다. 그죠? 그래서 물리학 법칙 중에 가속도의 법칙을 가지고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자, 일단 가속도의 법칙 쓰면 F는 ma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여기 지금 지문에는 힘 자체는 없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힘을 다르게 표현한 꼬라지로 조금 바꾸어서 나타낼 겁니다. 자, 일단 지문에 주어진 걸 보면 전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개의 세기를 묻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F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F는 QE.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가속도 법칙 F는 ma에다가 F는 QE 관계를 떠올려서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물어보는 것은 이 친구에 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한번 표현해 봅시다. 전개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Q분의 M 가속도야. 그럼 여기다가 그대로만 적용을 해주면 되겠네요. 자, 전하량이 10의 마이너스 8승요. 질량은 10의 마이너스 10승요. 자, 그 다음에 가속도는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죠? 자, 그럼 끝났습니다. 요거 자체가 10의 마이너스 2승이죠. 이렇게 분배를 하면 싸그리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를 수 있는 답안은 AX 더하기 AY. 그래서 답은 2번. 자, 그래서 뭐 요런 문제 또 있더라. 가속도 법칙을 가지고 풀더라. 한번 체크해 주시고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자, 다음으로 18번째 문제입니다. 철심의 단면이 사각단면이고 권수 N의 토로이드 코일이 있답니다. 토로이드 코일 철심의 내측 반지름이 A, 외측 반지름이 B, 철심의 두께는 외측 반지름 B와 내측 반지름 A에 차며 철심의 폭이 Hm일 때 토로이드 코일에 축적된 에너지는 몇 줄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뭐 앞에서 도체형에 따른 자개 세기를 정리하면서 언급을 드린 게 하나 있습니다. 이 토로이드 코일은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뭐로 취급하면 된다? 환상 솔레노이드. 혹시나 여러분들 이런 문제가 시험에 나왔다. 당하지 마시고요. 제가 언급하는 대로 그때 어떤 놈이 환상 솔레노이드 생각하면 되었었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다시 체크를 하면 어쨌든 코일에 축적되는 에너지를 우리는 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일단 단위를 봤을 때 이때 에너지, 우리가 써야 되는 에너지 관계식은 이런 게 있을 거예요. 2분의 1 Li 제곱요. 그쵸? 그러면 두 번째로 뭐가 필요합니까? 인덕턴스가 필요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들어갈게요. 저는 환상 솔레노이드로 취급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우리가 알기로 환상 솔레노이드의 인덕턴스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L분의 뮤 S N 제곱요. 맞나요? 그쵸? 그쵸? 자, 그 다음으로 한 가지 더. 일단, 우리가 환상 솔레노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 자료의 길이를요, 이 파이 R로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왜 우리 앞에 자기의 세게 하면서 L분의 NI에요. 혹은 2파이 R분의 NI에요. 이런 거 했다 아닙니까? 그죠? 이거랑 똑같은 개념이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저는 세 번째. 얘를 여기다가 접목을 한 결과를 도출을 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쓸 수 있겠죠. W는 2분의 1에다가 요 그대로 쓰겠습니다. 색깔 구분해서 좀 파란 걸로 바꾸어서 쓰면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 줄리엣 제곱. 그렇죠? 그러면 이 친구를 다시 한번 썼을 때 얘는 그 꼬라지가 4파이 R분의 뮤 SN 제곱 I 제곱 요런 식으로 요런 꼴로 표현이 됩니다. 그럼 끝났습니다. 우리는 이 꼴과 가장 가까운 걸 고르면 돼요. 일단 분모에 뭐가 있죠? 4파이. 그러면 4파이 있는 거 체크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분자에는 n제곱 i제곱이 있어요. 그러면 n제곱 i제곱이 있는 거 2번이 답이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끝이에요. 실제 답은 2번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환상 솔레노이드는 물론 뭐 그림을 대충 그렸을 때 이때 이 철심의 단면이 이런 식으로 원이 되어 있는 거를 말합니다. 이게 환상 솔레노이드예요. 근데 지금 말하는 이 토로이드 코일은 이놈이 어떻다고요? 사각으로 되어 있다고요. 사각. 그래서 뭐 요까지가 A. 그쵸? 자, 그 다음에 요까지가 B가 되고요. 그럼 이때 철심의 두께가 외측 반점 B와 내측 반점 A의 차니까 요게 뭐다? B-A. 그쵸? 그 다음에 이 철심의 폭을 지금 뭘로 줬다? H로 줬다. 그래서 우리가 뭐 요런 것을 일일이 뭐 자세히 고려를 한다면 여기 있는 것처럼 4파이 분의 뮤 N제곱 I제곱 H ln A분의 B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솔직히 이렇게 우리가 자세히까지 들고 간다? 요거는 좀 애로사항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당하지 마시고 토로이드 코일은 그냥 뭐로 취급합니다? 환상 솔레노이드 아시겠죠? 환상 솔레노이드 개념으로 생각을 해서 우리가 아는 범주로 수식을 뽑아냅니다. 그리고 그 결과와 비슷한 걸 고르면 되겠더라. 끝이에요. 그리고 실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최근에 복원되었던 이 CBT 문제를 보시면 이런 공식으로 묻는 게 아니라 말로 물어본 문제가 나온 것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이런 단면적과는 어떤 관계를 갖는지 혹은 권수와는 어떤 관계를 갖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뭐 이런 게 나오더라도 당하지 마시고 지금 제가 언급했던 거 그대로 환상 솔레노이드 기준을 해석하시면 굉장히 편안하게 들고 갈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다시 한번 보시면서 꽉 잡아주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9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전 용량이 2페러신 공기 콘덴서 A와 4페러신 공기 콘덴서 B가 있답니다. 이 두 개의 콘덴서를 직렬로 접속을 때렸을 때 합성 정전량을 C1이라 하고 콘덴서 A를 비유전율 2의 매질로 채우고 B와 직렬로 접속을 때렸을 때 합성량을 C2라고 할 때 C1과 C2의 관계를 고르면 하고 물었어요. 자,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한번 갖고 가 봅시다. 우선적으로 우리가 이 콘덴서에 대한 관계식을 좀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콘덴서는 싹 다 평행판 콘덴서죠. 그럼 이때 정전 용량은요, D분의 엡실론 S더라.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조건을 가지고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즉, C1을 계산해야 되더라. 맞나요?
자, 일단은 제가 그림으로 살포시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A 콘덴서, 여기가 B 콘덴서예요. 근데 처음에는 일단 둘 다 공기로 채워져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나요? 하나는 이때 2페럿이고 하나는 4페럿이에요. 그럼 여기서 끝났네요. 이 두 개를 합성을 하면 그냥 간단하게 콘덴서의 직렬은 두 놈의 합분의 곱 아니겠습니까? 2 더하기 4분의 2 곱하기 4 하면 끝나죠. 그래서 요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3분의 4 페럿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에 대해서 한번 접목을 시켜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C2AR기죠. 근데 이때는요, 이 A 콘덴서에다가 뭘 채웠다? 비유전율. 2짜리의 매질로 가득 채웠다. 맞나요? 그러면 이때 우리가 요 놈에 대한 정전 용량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보세요. 이 콘덴서의 정전 용량은요, 유전율과 비례합니다. 좀 더 자세히 쓰면 D분의 epsilon S, epsilon 제로 S가 되기 때문에 비유전율과 비례합니다. 그럼 우리가 비유전율 2짜리를 넣었다면 당연히 콘덴서의 정전량은 2배가 되겠죠. 맞나요? 그러면 요놈 자체가 2배, 즉 4페럿이 되겠구나. 요걸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럼 이때 이 두 개를 합성을 하게 되면 이 놈은 2페럿이 나올 겁니다. 그쵸? 자, 그러면 끝났습니다. 저는 간단히 이렇게 놔볼게요. C1분의 C2라고 놓는다면 얘는 3분의 4분의 2가 되겠죠. 그쵸? 그럼 이것 자체가 2분의 3이 되겠네요. 그럼 우리가 다시 정리를 하면 C2는 C1에 대해서 2분의 3배랑 같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답은 2번.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더라.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 단순히 이 매질에 대한 관계성과 이 직렬 합성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될 겁니다. 자, 다음으로 20번째 문제입니다. 무한평면도체에서 D미터 거리에 점전화 Q가 있을 때 이 전하를 무한 원점까지 운반하는데 요하는 일을 구하면 몇 줄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일단 여기서 핵심 문구를 다시 한번 체크를 하면 무한평면도체 표면에서 D미터 거리의 점전화 요 놈이 될 건데, 자, 우리가 이 전자기에서 다룬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죠. 무한평면도체, 그리고 접지도체, 인근에 전하가 있다. 그러면 이때는 우리가 뭐를 가지고 해석할 수 있더라? 전기 영상법을 가지고 해석을 할 수 있더라. 맞나요? 그럼 이때 영상전화와 진전화에 작용하는 힘, 얘를 우리가 영상력이라 부릅니다. 이 놈을 바로 적으면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마이너스 16 파이 엡실론 R 제곱분의 Q의 제곱력. 물론 지금은 뭐 거리를 D라고 줬기 때문에 이 R을 D로 조금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1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1은요, 우리가 이 힘에다가 거리를 곱한 것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다가 거리를 한번 곱해주면 되죠. 그럼 이때 이 값은요, 이렇게 표현될 거예요. 뭐 이때 이 마이너스는 에너지가 소모된다. 이거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어쨌든 지금 보기를 봤을 때는 이 마이너스 부호가 없어요. 그렇다는 것은 이놈에 있어서 크기를 골라라. 이런 문제가 될 겁니다. 우리가 고를 수 있는 건 분모에 16파이가 있는 3번 되겠다. 그죠? 자, 이렇게 하면 요번에 확인된 이 전자기학의 수문항에 대한 풀이가 끝이 났습니다. 모쪼록 이 영상이 여러분들의 합격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었길 바랍니다.